안녕하세요. 정관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손으로 느끼는 입체, 조소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항상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누누이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본 영상물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교과서는요. 미술 1권입니다. 미술 1권에 6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미술 1권 64페이지 참조하면서 수업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소의 표현 방법과 기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소의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체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본 수업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먼저 조소의 표현 방법과 표현의 그 방법에 따른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제작 과정도 한번 알아봅니다. 물론 표현 방법과 표현 기법, 재료 연구가 작품 감상을 통해 함께 다시 한번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마무리로 형성평가 문제가 한 문항이 나갈 텐데요. 정답은 비밀 댓글로 우리 친구들이 밴드에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조소 단원에서 조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소라는 것은 조각과 소조의 합성어입니다. 조각이라는 것은 돌이나 나무 등 단단한 재료를 밖에서 안으로 깎아서 또는 쪼아 나가면서 형태를 제작하는 제작 방법이고요. 반면에 소조는 빚어서 그러니까 찰흙이나 유토 등의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붙여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을 소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깎아서 만드는 돌이나 나무 등을 깎아서 만드는 조각과 그리고 흙이나 점토 등을 붙여서 만드는 소조의 제작 방법을 두 가지를 모두 다 총칭하는 것을 조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가들 중에 이렇게 조소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을 통칭할 때 우리 조소가라고는 잘 하지 않죠. 보통 조각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빚어서 붙여서 만드는 거나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모든 활동을 총칭하는 통상적인 의미로 조각가라고 불리는 거죠. 하지만 조소는 분명히 두 가지의 종류를 함께 어우르는 그 명칭으로 조각과 소조를 함께 통칭할 때 조소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각 다음으로 빚어서 만드는 소조에 대해서 조금 작품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은 나무나 돌을 깎아 만드는 반면에 소조는요, 가소성이 있는, 그러니까 형태의 그 제약이 없는 재료를 가지고 빚어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점토나 유토 또는 찰흙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좌측부터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점토로 만든 학생 작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때 매우 좋아했고 전년도에는 또 2탄이 나와서 더 좋아했던 겨울왕국의 엘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먼저 뼈대를 제작한 위에다가 그 뼈대 위에 지점토를 덧붙여서 엘사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속에 보여줬던 그 인물의 표정이나 자세 등을 굉장히 재밌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금,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이승을 떠나고 이제 저승 세계로 가게 되면, 그 길맞이나 길 안내를 위해서 흙으로 만든 인형을 함께 넣기도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부장품 중에 하나인 토용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찰흙으로 먼저 빚어서 다 만든 다음에 그냥 넣으면 흙의 성질상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갈라지고 깨지고 뭐 일주일 만에 형태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속을 파내고 가마에다가 구워서 흙 속에 있던 모든 수분을 다 날리고 그렇게 그 토 인형으로 제작해서 부장품으로 넣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작품의 제작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테라코타죠. 이 테라코타가 뭐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흙으로 어떤 대상을 빚어서 만들고 나서 그 속에 있는 흙을 안에 다 파내고 가마속에 800도씨 정도 되는 가마속에다가 굽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토 인형들이요, 가마속의 열기에 의해서 흙 속에 내재하고 있던 모든 수분이 날아가면서 더 이상 형태의 비틀어짐이나 형태의 깨짐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게 바로 테라코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 소조의 재료로는요, 굉장히 현대적인 재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생팔이죠. 생팔의 작품인데 이 생팔은 여성 작가입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천사꽃병이라는 작품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폴리에스테르에 채색을 한 겁니다. 폴리에스테르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또 나오겠죠. 이 폴리는요. 굳기 전에는요. 액체 상태에서는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소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굳고 나면은 절대 그 형태에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현대적인 그 소조 재료로는 굉장히 적합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팔에 대한 작품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이 여성 작가의 특징이요. 어떤 사람을, 대상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풍만한 그 몸의 형태를 만들고요. 색은 거의 알록달록한 원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명 나나로 불리는 인물상으로 인종이나 체형, 사회적 지위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진정한 삶을 즐기고 향유할 줄 아는 현대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작품 속에는요, 춤을 추거나 또는 공놀이를 하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다양한 그 모습의 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인습적인, 관습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좀 자유분방한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팔의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즐거운 몸짓과 밝고 원색적인 색채로 인해서 생명감이 넘치는 당당함과 건강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생팔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작품은요, 점토 소조 작품으로 마찬가지 소조의 특징인 가소성이 있는 재료를 붙여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만드는 소조 작품 중에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은요, 청동소조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 분명히 소조 작품은 붙여서 만든댔는데, 그 딱딱하고 견고한 철을 어떻게 붙여요? 라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제작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대상의 형태를 흙으로 다 만들게 됩니다. 흙으로 먼저 다 만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청동 브론즈를 뜬 겁니다.
형태를 브론즈로 뜬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보존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형태를 다 만들고 나면 흙이라는 소재 자체가 오래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형태를 2차로 한 번 더 모형에 뜨게 되는데, 그때 석고물로 뜨면 석고가 되고요. 그때 철로 뜨면 청동 브론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 렘브루크라는 독일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요, 엎드린 남자입니다. 누가 보다 엎드리고 있죠. 근데 이 작가는 작품의 양식적인 측면에서는 현대 근대 조각가인 로댕의 작품과 또 고딕 미술 또는 마티스나 브랑코시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가늘고 길게 늘어진 연약한 인체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형태의 작품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쟁 이후에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간성 상실, 그리고 사람의 그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자, 또는 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 절박함에서 벗어나보자 라는 그 표현이 예술적 표현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선을 강조하면서 가느다라고 고딕적인 형태의 조각으로 인간의 고뇌나 또는 비애감 또는 애수를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자, 소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소조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조 작품을 만들 때는요,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 나무나 노끈을 이용해서 철에다가 감아서 뼈대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뼈대에다가 찰흙 덩어리를 대강 붙인다고 합니다. 왜 대강 붙여요? 잘 붙여야지 한쪽만 이러는데, 대강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붙여주고 점점 더 살을 붙여가면서 세부적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도 전체를 보고 세부를 보듯이 조소를 할 때도 전체를 먼저 보고 세부적인 형태를 잡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얼굴을 표현하고, 그리고 마무리로 외형을 다듬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조소의 표현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조, 부조, 심조, 투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환조라는 것은 사방에서 입체를 감상할 수 있는 완전한 입체성을 지닌 작품입니다. 그리고 부조는 한쪽 면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고요. 심조는 바탕보다 낮게 파들어간 상태에서 양감을 갖는 것을 말하고, 투조는 형태 이외에 불필요한 부분을 모두 파내고 앞뒤가 떨어지게 표현한 작품을 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된 작품을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환조 작품의 예인데요. 사면에서 감상 가능한 완전한 입체 작품을 바로 환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 돌을 하나하나 조각가가 깎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원반을 던지는 사람의 긴장한 모습을, 긴장한 그 순간을 입체적인 환조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자, 이 작품은요, 한쪽 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부조 작품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트아라넘스의 전승 업적을 표면에다가 나선형으로 감아서 부조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맞습니다. 그 이집트 벽화 속에 많이 보여지는 심조 작품인데요. 바탕보다 낮게 파들어가는 작품을 바로 심조라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투조인데요.
앞뒤에 구멍이 나 있죠. 형태를 제외한 필요 없는 부분을 아예 그냥 구멍을 내버려서 공간을 모두 확보하는 앞뒤가 뚫어져 있는 작품을 바로 투조라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머리 부분을 투조로 디자인해가지고 조각한 것으로 어디가 상단의 머리입니까 하는 질문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작품의 하단부에 보면 코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멍이 나 있는 이 부분이요, 도마뱀 형상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간을 아예 뚫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을 투조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요, 조소의 형태에 따른 표현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표현 대상의 형태를 사실적이고 재현적으로 표현하는 사실표현, 그리고 복잡한 요소를 생략하고 대상의 기본적인 요소를 함축시켜서 표현하는 단순 표현, 그리고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형태의 변화를 주어서 강조한 것을 변형이라고 하고요. 순수한 조형 요소와 원리만을 이용해서 표현한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소 작품 보존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소조 작품의 경우에는 석고나 철, 청동, 브론즈 등을 이용해서 보존을 위해서 형태뜨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태뜨기라는 말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흙 소조의 작품의 석고뜨기를 지금 예시로 보여줄 텐데요. 먼저 이렇게 찰흙으로 잘 만들어 놓은 부조 작품에 플라스틱 쪼갠볼을 한 방향으로 연결해서 꽂게 됩니다. 왜 이대로 멋진데 이대로 보존이 안 되나요? 하는 그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보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서 수분이 마르면서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쪼갠볼을 꽂고 그 위에다가 꼼꼼하게 청동이면 청동 또는 석고면 석고 2차적으로 형태뜰 재료를 위에 덧바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석고액을 2에서 3cm 정도의 두께로 덧바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고가 완전히 굳고 나면요, 이 석고 외형이 굳으면서 쪼갠볼을 빼면 좌우로 또는 상하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분리되고 난 후에는 그 속에 들어있던 흙을 모두 다 파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제작했던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석고 안쪽에 가만히 보면 처음에 있던 그 흙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 외형의 안쪽에 형태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그냥 석고를 바르기 전에 비눗물을 먼저 꼼꼼하게 묻혀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눗물을 이탈제라고 하는데 이 비눗물을 묻혀주지 않고 그냥 석고물을 붓게 되면 진짜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형태가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비눗물을 먼저 꼼꼼하게 이탈제를 다 묻혀주고 나서 석고 외형 안에다가 석고액을 다시 한번 붓습니다. 그러면 다 붙어버리지 않나요? 하는 걱정이 되겠지만 다행히 우리가 이탈제인 비눗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석고와 그 밖에 있던 석고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고 내용이 다 굳고 나면요, 석고 외형을 떼어내고 나면 안쪽에 있던 석고가 붙으면서 석고액으로 다시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찰흙으로 만들었던 형태가 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마무리로 형성평가를 해보겠는데요. 다음 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는 5가지입니다. 오늘은 보기가 좀 많죠? 이 5가지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요. 무엇이 조소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그 정답은 오늘 밴드의 학습 내용 밑에 비밀 댓글로 번호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